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죠. 경기도 부천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었죠. 며느리 이지연은 32이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웃는 모습도 참 곱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아침 준비가 되어 있었고 퇴근하고 오면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항상 공손하게 대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너 며느리 복 타고났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아파트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를 칭찬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하고 무거운 짐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며느리는 살림도 알뜰하게 했어요.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보면서 세일하는 물건들을 체크했죠. 요리할 때도 재료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팥뿌리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국에 넣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국물 맛이 더 깊어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나왔죠.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무슨 일인데? 떡 좀 사러 같이 가요. 명절 선물용으로 미리 사두려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바로 찬성했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기도 했고 며느리와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평소에 며느리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좋지, 명절 떡 미리 사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 저는 바로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죠.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떡 사고 카페도 갈까요? 제가 커피 살게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제 외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바람 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입으세요. 고마워, 지연아.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움을 표했죠.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며느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까지요.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아파트 상가는 1층에 있었습니다. 약국, 편의점, 세탁소, 그리고 떡집이 있었어요. 행복떡방앗간이라는 이름의 그 떡집은 15년째 운영 중이었죠. 저도 가끔 명절 때 떡을 사러 갔던 곳입니다. 떡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떡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참 좋은 냄새였죠. 떡집 안에는 사장님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한 명 있었는데 떡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떡집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죠. 며느리가 직원에게 주문했습니다. 송편이랑 백설기로 주세요. 친정에도 보내고 우리 집에도 둘 거예요. 몇 상자씩 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송편 3상자, 백설기 2상자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으며 메모를 했죠. 저는 옆에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친정까지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정만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양쪽 다 챙기더라고요. 지연아, 친정에도 보내려고? 제가 물으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떡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효녀네 효녀야.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죠.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떡 상자들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떡집 안을 둘러봤어요. 유리 진열대 안에는 여러 종류의 떡들이 놓여 있었죠. 인절미, 절편, 시루떡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는 제 옆에 서서 함께 떡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다음에 또 오셔서 드시고 싶은 떡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고마워, 지연아. 너 같은 며느리 둬서 내가 복 받았네. 제 말에 며느리는 또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에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직원이 떡 상자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송편 3상자, 백설기 2상자였죠. 제법 많은 양이었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총 18만 원이에요. 직원이 포장된 상자들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8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저는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래,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 네, 어머님. 며느리는 검은색 가죽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잖아요. 며느리가 카드 한 장을 꺼내서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은색 카드였죠. 직원이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 쪽으로 가져갔어요. 저는 포장된 떡 상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들고 가려면 좀 무거울 것 같다고요. 며느리한테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고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삑삑삑. 갑자기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평소에 듣던 결제 완료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드는 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봤어요. 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직원은 단말기 화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왜 그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톤이었죠.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졌죠. 잠깐만요. 단말기가 오류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카드 원래 잘 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말기 오류쯤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요즘 단말기가 자주 오류나더라.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옆에서 거들었죠. 직원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직원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카드를 단말기에 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카드를 대지 않았어요. 대신 카드를 손에 꽉 쥐고 잠시 망설이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직원이 안쪽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단말기 문제 때문에 사장님을 부르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떡을 만드는 작업실 쪽이었죠. 사장님도 뒤따라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지연아, 카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 카드 멀쩡한데요. 어제도 잘 썼는걸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저는 안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단말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직원이 안쪽에 들어간 지 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보통 단말기 오류 처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저는 카운터 너머 안쪽을 힐끗 봤습니다. 직원이 사장님과 뭔가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직원의 손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재빨리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뭔가를 급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단말기 오류라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연아, 뭔가 이상한데. 제가 며느리에게 말하려는 순간 직원이 다시 카운터로 나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심각했죠. 죄송해요. 단말기가 자꾸 오류가 나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다른 카드 있으세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아, 그럼 이 카드로 할게요. 며느리가 다시 지갑을 열어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카드였어요. 며느리가 카드를 건네려는 순간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그 전에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떡 사는데 신분증까지 확인한다고요. 요즘 카드사에서 본인 확인을 꼭 하래서요. 특히 고액 결제는요. 직원이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8만 원이 고액 결제인가요? 그리고 떡집에서 신분증 확인을 한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저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죠. 신분증이요? 그런 거 원래 안 하지 않나요?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았죠.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요. 직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집에 두고 왔는데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어요. 꼭 필요한가요? 네, 죄송하지만 직원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떡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긴장된 표정, 날카로운 눈빛.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2 남자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한 명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떡을 사러 온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듯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왔죠.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 남자는 떡집 진열대 쪽으로 갔어요. 떡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저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여전히 직원과 신분증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집에 정말 두고 왔는데요. 꼭 필요한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저는 옆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떡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바로 그 순간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마치 떡 가격을 물어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가 입을 연 순간 저는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경찰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카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중했죠. 하지만 그 정중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다른 경찰도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며느리를 사이에 두고 섰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죠. 사용하신 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입니다. 검은 점퍼의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도난 신고된 카드라고요. 며느리가 도난당한 카드를 쓰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제 카드예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죠. 그럼 지갑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회색 코트의 경찰이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망설이는 거죠? 자기 카드라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될 텐데요. 지연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며느리는 천천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에게 지갑을 건넸죠. 경찰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지갑 안에는 카드가 가득했습니다. 10장도 넘어 보였죠.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카드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회사원인 며느리가 카드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었죠. 경찰이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카드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미선, 박혜진, 이수연, 최지은. 경찰이 카드 명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이름이었어요. 며느리 이름은 하나도 없었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총 12장이네요. 모두 다른 사람 명의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12장의 카드, 모두 남의 것. 그럼 며느리가 이 카드들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거죠? 이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하려는 게 분명했죠. 친구들 거예요. 빌린 거예요. 12명의 친구에게서 카드를 빌렸다는 말씀인가요? 회색 코트의 경찰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어요. 당연했죠.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지연 씨,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은 점퍼의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꺼냈어요. 수갑.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운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찰칵. 차갑고 무거운 소리가 떡집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떡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 사장님, 직원 모두가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놀란 표정, 수군거리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떡집 직원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며느리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갑찬 손, 고개를 떨군 모습.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 며느리가 도둑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떡집 밖으로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흰색의 순찰차였죠. 며느리는 경찰 2명 사이에 끼어서 차에 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손님, 물 좀 드릴까요? 떡집 직원이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직원이 컵에 물을 따라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쏟아질 것 같았죠. 떡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도둑이래. 카드를 훔쳤다면서. 세상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 소리들이 제 귀에 다 들렸어요. 너무나 또렷하게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스러웠죠. 제 며느리가 도둑이었습니다. 남의 카드를 훔친 범죄자였어요. 저는 2년 동안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죠. 며느리가 착하다고, 알뜰하다고 칭찬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당연했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준호야.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왜 경찰서에 있대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체포됐어. 뭐라고요? 체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죠. 남의 카드를 훔쳐서 썼대. 12장이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어디세요? 떡집. 아파트 상가 떡집에 있어. 바로 갈게요. 거기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떡집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손님, 정말 놀라셨겠어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장님을 봤어요. 제가 며느리를 전혀 몰랐네요.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직원도 처음엔 그냥 단말기 오류인 줄 알았대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직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분은요? 경찰서에 같이 갔어요. 진술해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며느리는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갔겠죠. 그리고 계속 남의 카드를 훔쳐서 썼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카드도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떡집 문이 열리며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죠.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야, 지연이가. 알아요.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경찰서 가봐야 해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야 한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죠. 가서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 겨우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떡집 사장님이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힘내세요. 저는 사장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떡집을 나서는데 카운터 위에 포장된 떡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송편 3상자, 백설기 2상자.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사려던 떡들이었습니다. 친정에도 보내고 우리 집에도 두려던 것들이죠. 하지만 그 돈은 남의 카드로 낼 예정이었습니다. 훔친 카드로요. 저는 그 떡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가요.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떡집을 나섰어요. 밖에는 여전히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죠.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들도 저도 말이 없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는 며느리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갔던 날,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던 날, 며느리가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온 날,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진심도 조금은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눈앞에 보였죠. 저는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했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언제부터 이랬는지, 우리를 속인 건지. 하지만 그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을 들어도 상처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불편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형사 한 명이 저희 앞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준호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제가 어머니고 얘가 남편입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지금 용의자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집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집을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추가 증거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 2명과 함께 나갔죠.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아들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뭐가 나올까요? 2시간쯤 지났을 때 형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봉투들을 들고 있었어요. 증거물 봉투였죠. 형사가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앉으세요.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증거물 봉투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며느리분 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신용카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8장이었습니다. 집에서 추가로 8장이 더 나왔습니다. 모두 타인 명의예요. 저는 그 카드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떡집에서 나온 12장에 8장을 더하면 20장이었어요. 20장이나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명품 가방, 지갑, 보석 사진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방 옷장에 있던 물건들입니다. 형사가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지갑, 금팔찌, 다이아몬드 귀걸이. 이 물건들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명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죠. 며느리분은 이 물건들을 숨겨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박스에 담아서요. 형사의 설명에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이 물건들은 모두 훔친 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훔친 카드로요? 네. 백화점 구매 내역을 추적했는데 모두 도난 신고된 카드들로 결제됐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온 거죠.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헬스클럽, 요가학원, 백화점 탈의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탈의실에서요? 네. 여성들이 운동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가방을 뒤져서 카드를 훔쳤어요. 형사의 말에 제 머릿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씩 요가학원에 갔었어요. 운동한다고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운동하러 간 게 아니라 카드를 훔치러 간 거였죠. 그리고 훔친 카드로 명품을 샀습니다. 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요. 그걸 어떻게 했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았어요. 정가보다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거든요. 돈을 현금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서 저희에게 보여줬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3명입니다. 화면에는 피해자 명단이 있었어요. 이름, 나이, 피해 금액이 적혀 있었죠. 총 피해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네. 작게는 50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 넘게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니.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뭐가 있다는 거죠? 형사가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빨간색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며느리분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보여줬죠. 수첩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필체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쓴 메모를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형사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박영숙, 신한카드.
비밀번호 힌트 생일 뒤 두 자리.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카드 정보였어요. 이준수, 국민카드, 비밀번호 힌트 차량 번호, 시아버지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어른이었죠.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요. 이게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분이 시댁 가족들의 카드 정보를 미리 조사해 둔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곧 이 카드들도 털어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며느리가 저희 가족도 타깃으로 삼았다는 거였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희를 관찰하고 정보를 모았던 거죠.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날짜를 보면 최소 6개월 전부터 기록한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이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지갑을 정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카드가 너무 많다며 정리해 주겠다고 했었죠.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카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며느리분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 패턴, 카드 사용 습관, 비밀번호 힌트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형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범죄자였고 저희 가족도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아들이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죠. 이혼할 겁니다. 당장요. 아들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준호야. 엄마,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며느리는 구속됐습니다. 보석도 기각됐어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아들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구치소에서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어요. 법정에 갈 때 입는 옷이었죠. 아들은 어두운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크고 엄숙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310호 법정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법정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방청 가능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따라 들어갔죠.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재판장 자리가 높은 곳에 있었고 그 앞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이 있었어요. 방청석은 뒤쪽에 있었죠. 저희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잠시 후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 측 변호인도 들어왔어요. 피고인 입장합니다. 법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연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3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판사였죠. 착석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피고인 이지연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총 2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7개 혐의라는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의 카드를 훔쳤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나열했죠. 그 내용을 듣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네, 인정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그럼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요. 그게 남의 카드를 훔칠 이유가 되나요?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피고인은 명품을 구매해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시댁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피해자 진술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씩 증언대에 섰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요가학원에서 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600만 원이 사용됐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도 못 받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밀렸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꿔요.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고통받고 있었어요. 15명의 피해자가 진술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은 증인 박영숙 씨 나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제 대답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족처럼 믿고 아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며느리가 저희 카드 정보까지 모아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증인 이준호 씨 나오세요. 이번엔 아들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증언대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남편이었죠. 네, 그랬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과거형이었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였으니까요. 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까? 아내가 명품을 많이 샀습니다. 저는 회사 보너스로 산 줄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범죄로 얻은 물건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까지 속이고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들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느리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23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억 5천만 원으로 막대합니다. 특히 시댁 가족의 신뢰를 악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죠. 결국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4년형이었으니 아직 3년 반이 남았죠. 저는 며느리를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갈 생각도 없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가 구치소에서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으니까요.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이혼이 성립됐었죠.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차려주던 식탁이었죠. 엄마, 제가 요리 배워볼까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다가 아들을 봤어요. 왜 갑자기? 이제 혼자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한테만 의지할 수 없죠.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요. 준호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할 때 너무 성급했어요. 지연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요. 하지만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아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저도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새로 시작하자. 우리, 네 엄마. 그날 이후로 저희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죠. 며느리 방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버렸어요. 옷, 신발, 화장품,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명품들은 이미 경찰이 압수해 갔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변경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습니다.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걸로는 안 됐죠.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번호로 정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속했죠. 카드는 각자 철저히 관리하자. 절대 남한테 빌려주지 말고. 네, 엄마. 가족이라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필요한 조치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떡집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를 신고했던 그 직원이요. 어머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직원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직원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빨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더 큰 피해를 입으셨을까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며느리가 우리 카드 정보까지 모아뒀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돈을 다 털렸을 거예요. 제 말에 직원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날 단말기에 경고가 뜨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절미였어요.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꼭 드시고 힘내세요. 직원은 오래 있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갔죠.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뉴스에서 며느리 사건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많았으니까요. 피해자들은 며느리가 되판 물건들을 추적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산 사람들을 찾아냈죠. 일부는 회수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추징금을 받을 방법도 없었죠. 피해자들은 억울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범죄에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 아니에요. 지연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며느리를 너무 믿으셨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며느리를 의심 없이 믿었던 게 후회됐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다녔습니다. 가족이라도 재산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해. 카드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 통장이랑 도장도 따로 관리하고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아파트 이웃들에게도 말했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그랬다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아들은 요즘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전 당분간 결혼 생각 없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다시는 성급하게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할게요. 아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나서요. 그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왔어요. 저는 가끔 아파트 상가 떡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그날 떡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의 정체를 영영 몰랐을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 남의 카드를 훔쳤겠죠. 그리고 우리 카드도 털어갔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떡집 직원이 단말기 경고를 보지 못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며느리는 오늘도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며느리를 믿고 의지했겠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 작은 경고음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은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고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3년 반 후에 나오겠죠. 하지만 저희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떡집에서의 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가족이 범죄자였다는 충격,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피해를 막았다는 안도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예전에 순진한 제가 아닙니다.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떡집을 지나가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며느리와 함께 떡을 사러 갔던 평범한 오후, 그리고 단말기에서 울린 경고음. 그 작은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찔하지만 다행이었던 하루였습니다.